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다가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간 상승했고 코스닥은 0.5% 가까이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이 CPI 지수를 관망하면서 이 뉴욕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1.06%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84%, 나스닥 지수는 1.2% 올랐습니다. 파월 의장은 데이터에 의존해서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내일 발표될 CPI 지수가 이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최고 1.97%에 육박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2% 가까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더 높아진다면 2%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 속에서 과연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고수익 작전 타임과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시간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가상화폐 관련주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엔터주까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 전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오늘은 반도체와 카메라 모듈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고수익 작전 시간에서는 도너리 고수익 작전 타임. 개장 전에 어떤 종목들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좋을지 자세하게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 출발합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가상화폐 관련주가 기지개를 폈나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5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5,2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6천만 원까지 돌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장도 그렇고 그저께 장에서도 계속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투자해봐도 좋을까요? 네, 지금 가상화폐 시장과 함께 같이 부각받는 구조로 되는 가상화폐 관련된 관련주들 쪽의 흐름들, 특히 과거에는 가상화폐 관련주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약간 우리기술 투자라든가 그래서 창투사가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 그런 쪽도 움직였고 또 최근에는 비덴트라고 하는 쪽에서 그 관련된 쪽에 흐름들이 좀 강했던 상황들인데, 하지만 그래도 시장 점유율과 변화를 봤을 땐 솔직히 업비트가 가장 또 눈길이 가죠. 근데 이제 두나무와 관련된 쪽, 두나무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장외에서 보면 한 50만 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변화를 가져갈 수는 있다고는 생각드는데, 근데 지금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먼저는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꺾이면서 거기서 나왔었을 때 미국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과 그리고 또 가상화폐의 흐름들도 약간 위축세와 타격이 좀 크게 나왔던 게 지난 한 달간의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왜 가상화폐 시장도 이렇게 꺾였느냐라고 봤었을 때 가상화폐도 쉽게 말씀드리면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금융자산 쪽으로 봤었을 때 약간 성격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위험자산 쪽의 성격이 좀 강한 상황들이죠. 그래서 어떤 주식만큼이나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에 대한 흐름들인데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보니까 거기서 좀 더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왔고 또 어떤 그 시중의 유동성이 큰 만큼
유동성의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위험 자산인데 그런 쪽에서 미국이 드디어 이제 금리를 정상화시키기 시작하고 올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잊었던 과잉 유동성들이 이어갔던 가상화폐의 어떤 랠리들 그리고 또 흐름들은 약간 훼손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그동안에 좀 심하게 타격을 받았던 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직도 어떤 뭐 각국 정부들이나 글로벌 정부들이나 또 이게 어떤 규제를 하는 부분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한편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규제와 함께 또 어느 정도 시장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위상이 많이 올라갔던 흐름인 만큼 폭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비트코인이 예전에 뭐 1,000만 원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관점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앞으로 어떤 가상화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가상화폐는 분명하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 약간 어떤 기존에 갖고 있는 화폐의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보다 좀 더 디지털 시장에서 거래의 매개체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더 부각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만이 할 수 있는 즉 익명성과 또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담보의 성격, 그러니까 거래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래 중개 역할의 강점들이 둔다라고 보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NFT와 관련된 거래라고 봐야 되겠죠. 즉 NFT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유권을 저작권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에 대해서 이전될 수 있는 디지털 상품 쪽에 바탕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나왔었을 때의 대표적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쪽에서 어떤 근간이 되는 그 흐름이다라고 보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직접 화폐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갑을 통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움직임들이 거래 기능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좀 어떤 가상 공간이고 가상에 대해 아바타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오고 갈 수 있는 또 다른 현금의 기능들을 바로 또 이 가상화폐가 또 연결시켜 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떠오르는 새로운 분야들 NFT부터 그리고 또 메타버스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 게다가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P2E라고 하는 또 게임 시장의 변화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근간들이 어떤 어닝을 취할 때 실질적인 화폐가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최종적인 단계가 코인 쪽으로 움직였고 거기서 이 코인이 또 이제 현금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도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또 궁극적인 매개체 중에 하나가 이런 또 가상화폐 코인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모두 다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일단 새로운 어떤 산업 쪽을 개화를 시킬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다라고 했었을 때 기대감이 큰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관련된 어떤 NFT 그리고 또 메타버스 뭐 P2E 게임들 관련돼서 업체들이 사업 계획에 맞춰서 계속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쪽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점점 더 생태계가 넓어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미국의 관련주들 동향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지금은 최근에 메타라고 하는 야심차게 회사 이름까지 바꾸고 있고 어떤 메타버스의 환경에 뛰어든 이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전히 아직 기존의 페이스북에서 메타버스로 넘어갈 때 아직 들어가는 자금의 소요나 그리고 이를 확보해서 환경들을 더 넓혀갈 때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돈도 많이 된다. 라는 부분들이 계속 발목을 잡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위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넘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은 커진다. 특히 대표적인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보여주고 있는 실적의 변화를 봤었을 때는 많은 기업들이
이를 통해서 3D 기반의 그리고 또 가상 공간을 만들고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의 주문들을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실적 호전이라고 봤었을 때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미국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는지 특히 지금은 또 디스플레이가 가장 중요한 어떤 메타버스를 만들어가는 또 접점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의 어떤 엔비디아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미국의 관련주들의 동향들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직접적인 움직임과 또 거래소가 주가가 가상화폐가 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또 거래소의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거래 대금 자체도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를 베이스로 안고 있는 이런 거래소들이 훨씬 더 수익 기반이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비덴트가 가장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잘 알고 계시는 다날 같은 경우도 영역을 계속 실생활 쪽에서 코인을 페이코인이죠. 이쪽을 늘려가는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챙겨볼 시점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가장 중요한 쪽은 P2E 게임의 가장 선두주자라고 하고 있는 위메이드의 실적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들 꼭 챙겨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가 단순히 비트코인만 오른다고 해서 그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모멘텀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 체크할지 말씀드렸으니까 많이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하시죠. 네, 이번 키워드는 엔터주의 반등입니다. 지난달에 약세를 보였던 엔터주들이 이달 들어서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9% 상승했고요. 또 JYP도 7%, SM은 인수전까지 이슈가 붙으면서 이달 들어서 1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이제 경기 재개가 기대가 되면서 공연들도 또 속속들이 시작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지금 또 투자해봐도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리오프닝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엔터주도 리오프닝 주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중에 하나의 엔터주의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가져갔던 것 중에 하나가 공연이었는데,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이 공연은 완전히 될 수가 없는, 셧다운되는 구조였었죠. 공연도 셧다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 공연이 아무래도 그 엔터사들에 미치는 역할은 처음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야 될 비용도 많고 거기다가 또 절차도 약간 좀 세부적으로 다 세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냥 가수들이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특수 효과들도 많이 들어가죠. 폭죽이 터진다든가 레이저 쇼가 같이 뒤에서 조명과 함께 멋있게 나온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 종합 예술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오프라인 콘서트의 변화가 아무래도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또 약간 규모 자체도 어떤 티켓을 판매하는데 좀 싸게 가지만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 좌석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박리 다매 쪽으로 갔었던 게 온라인 콘서트로 연명을 했었던 엔터사들의 하나의 방법 쪽으로 이어졌던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어떤 욕구가 화면에서 보는 거 온라인 콘서트가 이어졌었을 때 그냥 우리 사랑하는 오빠들 화면에 나오는구나. 이거는 유튜브로 보는 거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욕구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갔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가 팬의 입장 쪽으로 어떤 그 콘서트장의 열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뜨거운 열기 속에 나도 같이 오빠들과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어떤 동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가장 근접해서 가까운 거리에 나의 어떤 오빠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런 흐름들이 또 하나의 어떤 오프라인 콘서트를 끌고 가는 매력이라고 봤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과 다르게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지금 앞으로의 흐름들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리오프닝으로 갔었을 때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글로벌 정부들의 방역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를 같이 연결시켜서 확대가 돼갔었을 때 해외 어떤 콘서트나 그리고 또 국내 콘서트에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어떤 팬들의 효과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거의 앞으로 이어질 미래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엔터주를 바라볼 때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도 있지만 성장주 성격도 있는 약간 미묘한 종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지금 멘터주들이 그 기존의 팬덤을 관리하면서 나올 수 있는 또 상업화된 전략들이 플랫폼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게 어떤 SM의 디어유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위버스 같은 경우도 하이브 쪽에서 추구했던 부분들도 단순하게 이게 플랫폼이다라는 성격을 지나서 플랫폼이면 자기 어떤 소속사의 가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확정돼서 또 지금 다른 그 연계한 엔터사들의 또 소속 가수들도 같이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장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봤지만은 오히려 또 이런 좀 높게 줬던 밸류가 오히려 성장주란 개념 쪽에서 금리 인상기에는 또 맞지 않는다라는 쪽에 대한 타격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도 역시나 앞으로의 또 수익원으로 얼마큼 끌어갈 것이냐가 숙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SM이나 뭐 하이브 또 Y젠터 여러 가지 종목들의 각각의 모멘텀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한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변화된 어떤 신인 그룹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눈길이 가는 거는 JYP 엔터가 아닐까 한쪽에서 엔믹스인가에 또 이번에 새로운 걸그룹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7인조 걸그룹으로 보여지는데 라인업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JYP 엔터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의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매우 강하고 그렇게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는 시장인데 이번 주에 전문가들이 분석한 이 박스권 밴드 상단까지 거의 코스피 시장이 도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약세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목요일 날 CPI 지수와 옵션 만기일까지 앞두고 있어서 어떤 대응 작전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네, 항상 전문가들의 예견은 틀리게 가는 게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2,750 박스권의 상단부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긴 하지만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 아마 어떤 이슈도 좀 있고 그렇지만은 미국 시장의 동향이나 또 오늘 미국 시장의 변화가 반도체 중심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좀 더 지수와 함께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은 약간 비정상적인 왜곡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핵심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있겠죠. 이쪽에 대해서 탄력이 상대적으로 약화가 돼 있다.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약화가 돼야 어느 정도 좀 일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나머지 종목들이 좀 더 소외됐던 부분들이 발휘가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실적 발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개별 기업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흐름들과 같이 이 변동성 관리는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제 꾸역꾸역 어떤 지금 보여줬던 충격들을 소화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시면서 소외된 섹터들도 계속 챙겨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저희가 이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모빌리티 업종까지 한번 다뤄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반도체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의 공통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수많은 종목들,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 그리고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 종목들을 좀 섹터들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섹터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1월 27일 메리츠증권, 2월 10일 하나투자증권, 지난해 6월 15일 유진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토대로 모빌리티와 전기전자, IT 섹터의 융합, 이번 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모빌리티 자동차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기아에 대한 매력을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OLED 중에서 대표 주자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6일 주간 OLED와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2월 6일에 세로줄을 놓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세로줄로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2월 7일 LG 디스플레이를 작전 리포트에서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OLED 섹터에 주목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라고 하면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앞으로 산업의 방향성이고 그에 따른 시장의 성장성도 뚜렷한데 한 번쯤 시장은 순환을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았다가 그러면 그 구간에서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AR, VR, XR 기기, 그리고 OLED 패널을 중심으로 대형 TV 시장에서도 이 OLED에 대한 앞으로 시장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스마트폰도 이제는 OLED 패널이 더욱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OLED 탑재율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폴더블 폰이라고 하면 외부에도 액정, 내부에도 접었을 때 표면 2개가 되는 대화면의 액정들이 더 많이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OLED 패널, 면적 추가량에 있어서는 증가세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OLED에 대한 부분들 하드웨어의 주축이 되고 있고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문으로서 그리고 스마트폰에 더 넓어지는 화면 속 모두가 수혜가 가능한 섹터를 OLED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을 투자자의 시선으로 보면 꼭 그 투자자에게는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6일, 7일에 저점에서 바로 이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빠른 상승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멀리 두었다가 이제 다시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러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세선으로 확인을 해본다고 하면 이 저점 구간들이 이 선 위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 이 저점을 테스트하고서는 반등이 나오더라 라는 것들이 공통점으로 이 추세선 안에서 보여진다면 이 추세선에 대해서는 그냥 막 그어버린 선보다는 일부 의미가 있는 선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누누이 작전 리포트에서도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에서도 차트 설명과 함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것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급등할 때 너무 고점에서 고밸류 평가 꼬리표를 달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분들도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한 매매 안전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2차전지 소재주도 대표적인 사례죠. 너나 할 것 없이 2차전지 소재주가 다 함께 슈팅할 때 결국엔 이 정도는 오버슈팅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천보와 대주전자재료 이러한 기업들에 있어서 수익 실현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폴더블 폰이 흥행하거나 그리고 지난해 4월부터 자이언트 스텝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업종에서의 추가 상승이 나올 때 결국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아니면 접근하지 않고 누군가가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오버슈팅 구간에서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해 나갈 때 내가 그것을 굳이 거기서 매수를 해야 하는가, 그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드리니까 꼭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좀 보시면 좋겠고,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에서는 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관심 종목에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 해당하는 종목들은 꼭 넣어두시고요. 주가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내가 꺼내보아야 할 종목들이 그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모아놨다가 그 기간 동안에 늘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 기업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될 만한 기업인가에 대한 공부가 끝났다면 그 기업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할로 차곡차곡 모아가는 전략이 계좌를 살주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부터 이 우리나라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격도 21선 기준으로 90 이하에서는 반등이 나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코스피는 2760에서 2780포인트, 코스닥은 920에서 930포인트까지가 1차적인 반등의 흐름으로 좀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는 어제 장 초반 2779.85포인트를 찍고 중국 시장 미중 갈등에 의해서 하락을 좀 보이다가 다시 반등을 일부 하고 좀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CATL이 낙폭을 하자 LG에너지솔루션도 동반 하락을 좀 보였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지수의 왜곡된 현상, 코스피의 낙폭도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반등이 나오는 조짐이 나오고 있고, 10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일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격도 100까지는 그래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달에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내가 가져갈 종목과 가져가지 않을 종목,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리스크 축소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리스크 축소를 해 나가실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 기업의 미래 먹거리,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리스크 축소, 종목에 집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 중 하나 LG 디스플레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누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리스크를 축소해 나가야 하는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말에 걸맞는 그런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LG 디스플레이였고요. 저희가 반도체와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 공통점이라고 오늘 주제를 선정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이 모든 사업들을 다 영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다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시죠. 네,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렸듯이 OLED에 대한 집중도 때문에 기업 선정을 좀 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보자면 전기전자, 모빌리티, 그 두 가지의 융합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이야기하지만 IT 회사들이, 전장 부품 회사들이 눈에 띄는 상승이 나왔고요. 자동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카메라, 이미지 센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도체 부족과 전력의 효율화, 전기차, 전력 반도체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IT와 모빌리티 간 영역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점유율이 높아지고 전기차 침투율도 지금만큼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 산업의 경계도 가파르게 좀 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왜 보아야 하는가? 실적은 1분기 매출액 6조 8천억 원, 2분기 6조 9,600억 원, 3분기 7조 2,200억 원, 4분기 8조 8천억 원까지 매 분기마다 두 자릿수,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45%,
2분기는 31%, 3분기는 7%, 4분기는 17%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역성장했던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1분기 7.6%, 2분기 10%, 3분기 7.3%, 4분기 5.4%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성장에 대한 의심은 없다. 성장은 아직 열려있고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회성 비용을 좀 제외를 해보면 약 5,563억 원의 영업이익이 기록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일회성 비용은 임직원 성과급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일회성, 앞으로는 없을 그러한 부분이라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LCD, TV 판가가 지속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물류 비용,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죠. 그리고 부품 원가 조달도, 부품들도 조달이 어려워서 그 부품 원가에 대한 부담감도 일부 실적에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아직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모멘텀 체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로부터 LCD 공급을 받게 된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약 1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리포트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화권의 LCD 패널 공급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LG로부터도 받기 시작했으니까 서로 가격 경쟁, 가격 협상력도 좀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금액적으로 1조 원대의 매출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LCD 패널을 받는 고객 다변화, 그리고 공급 비중 확대에 대한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OLED 패널을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좀 공급을 받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삼성전자가 QD, 퀀텀 닷 OLED TV를 5월 출시가 보도되고 있었으나 뭔가 공급에 대한 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6월쯤 출시될 것으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ES 기간 동안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이 OLED 패널 구매 가능성 다 열어놓고 있다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연말 인사 개편 이후에 LG 디스플레이와의 계약 조건들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본 뒤 OLED TV 출시는 기정 사실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 보았을 때 22년도 연간 매출액은 29조 4천억 원, 연간 영업이익은 1조 8천억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사업부문 매출 중 OLED 패널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45%에 이를 것으로 22년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LCD 패널 가격 하락 구간에도 이제는 이익 체력이 확보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매출 비중 중에 45%가량을 이제는 OLED가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기업의 체질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CD 판가도 이제 1분기, 올해 1분기 정도면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익 체력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닫혀 있다, 끝이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와 IT의 융합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 본격화되는 전장 부품에 관련된 모멘텀, LG 디스플레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끝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사진을 좀 보시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 자동차 실내입니다. 운전석을 기준으로 뒷자리 헤드레스트에도 액정이 달려있고 계기판이 있고 중앙 센터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CID, 센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까지도 보이고요. 조수석과 이제는 사이드 미러라고 부르는 좌우측에 후방에 접근하는 차량을 보는 것이 거울이 아니라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로 대체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부품 그리고 전장 디스플레이 하면 LG 디스플레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차량용 OLED 패널 시장, LG 디스플레이의 매출 비중이 95%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7% 내외, BOE가 1% 미만의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차량용 OLED 패널 시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독점적인 형태를 좀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LED 패널 출하량도 21년도 802만 대에서 22년도 1083만 대까지 전년 대비 35% 성장성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이 24년도, 25년도까지 배터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 OLED 패널 관련해서도 삼성전자 포함해서 신규 고객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22년도 OLED 패널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LG그룹은 전장 부품 관련한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연 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량이 300개 정도였는데 전기차로 전환이 되자 반도체가 들어가는 양이 2,000에서 3,0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OLED 시장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화면이 커지고 접었다 폈다 하고 있고 OLED 패널 쪽으로의 시장의 변화가 거의 다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시장도 성장하고 있고 차량용 OLED 패널 시장도 연평균 19% 이상의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빗 그로우스가 늘어나고 있고 카메라 모듈도 차량 한 대당 탑재되는 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디스플레이는 면적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OLED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 미래 먹거리 모멘텀이 LG 디스플레이는 전장 부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LG 디스플레이, 미래 먹거리는 전장 디스플레이, 그리고 OLED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가 잠시 쉬어가는 길목에서 마지막 방송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기전자, 모빌리티 업종에서 어떠한 기업을 선정할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이번 주 전기전자와 모빌리티의 융합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종목 바로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많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고 올해도 성장성이 가득한 그런 종목이라서 다시 한번 들고 와 주셨는데 이런 분석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강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코스닥은 895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추가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 오늘 또 다시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시장 반등 흐름 정말 잘 나와주고 있고요. 어저께도 이제 이 시간 방송 때 여러분들께 이제 시장이 좀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갭을 0.8% 정도 띄워서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9시 한 30분 전후로 해서 저점을 형성할 거다라고 했는데 장중에 그 구간을 갖다가 눌림 저점으로 해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우장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 보였는데요. 보면 이제 저점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일선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미증시 어저께 굉장히 괜찮은 흐름 보여줬죠. 오늘도 제 생각에는 국내 증시 무난한 흐름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쯤 해서 상승 이틀 정도 눌림 그리고 오늘 상승 정도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선행을 조금 하고 있는 듯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미증시에서의
호재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국내 증시 오늘 굉장히 괜찮은 흐름들 볼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반등 나오고 강하게 올라오는 시점, 특히 바닥권에서 이제 한 3일 연속으로 올라온 이후에 시장이 만약 강세를 보이게 될 경우에는 종목들 기존의 테마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약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동안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만들어진 환경이라면 기존의 이제 테마주들 그 중에서도 대장급들은 무난하게 잘 버틴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든지 괜찮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급이 거의 모든 종목에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조정장 때 이렇게 강하게 시세 탄력을 보여줬던 그런 흐름들은 좀 안 나올 수 있고, 상한가수도 하락장 때 5개에서 10개씩 나오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상승장에서는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시고,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좀 크게 상승할 것 같다 할 때 기존에 테마주라든지 급등 위주로 이렇게 공략하시는 분들은 하락할 때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이 잘 나다가 반등 나올 때 수익이 안 나는, 아니면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시장이 변화가 딱 일어날 때는 투자 비중들을 조금 줄이시면서 적응을 하는 기간을 하루나 이틀 정도 가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될 경우에 오늘 또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이는데, 일단 어저께 이제 그 돈워리 포트에 편입했던 종목인 DSC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이제 SM랩이라고 제가 계속 게임 체인저다 이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게임 체인저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2차 전지 산업 쪽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제가 DSC 인베스트먼트 정리하고 나면 SB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현재 SM 랩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대장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SB 인베스트먼트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이렇게 갭을 띄웠다가 누르고 쌍봉을 만들고 바닥까지 밀었다가 다시 윗골이 달고 다음 날은 또 갭을 엄청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이제 핸들링이 과격하다 할 정도로 강하게 지금 드라이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제 느낌에는 매집을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많이 하기 위한 그런 흐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SB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어저께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 내에서 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한 10% 상한가를 가버렸는데 아마 같은 이슈로 움직일 거예요. 저는 여기서의 이제 핸들링은 SB 인베스트먼트 훨씬 좋아 보였는데, DSC 인베스트먼트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상승 시 매물벽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주가를 탄력 있게 이후에 보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이었고, 하락장에서도 계속 상승 추세 유지를 해주는 그런 강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저항만 돌파해준다면 대단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저께 편입을 했습니다. 아마 SB 인베스트먼트 좀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보면 SM랩 지분 9.5% 있고 마켓컬리 이슈, 상장 이슈도 있고요. 지금 투자해놓은 회사들이 꽤나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상승할 가능성 높다 생각하시고, 공략 가격은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아침에 갭이 사실 얼마나 뜰지는 모르겠지만 그 갭 뜬 상황에서 한 20% 30% 이렇게 뜨면 당연히 안 되겠죠. 10% 이내로 갭이 떠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할 매수하는 가격대 오늘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가격대를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포트폴리오 편입한 DSC 인베스먼트, SB 인베스먼트를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던 게 오늘 이렇게 또 안타깝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밤에 제가 방송을 하는 상황에서 SB 인베스먼트를 포트 편입하기에는 시간 외 상한가 같은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오늘 한번 봅시다. 창조사 관련주들 대부분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죠. 저항자리 돌파했고 지금 시세에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다. 이거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짧게 눌림 나오고 지금 시간 내에서 또 한 6% 정도 상승을 한 거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강하게 방향은 위로 잡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갭이 뜨면 일단 한 차례 눌렸다 갈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저점 매수를 노리는 게 좋다. 그리고 뭐 DSC 인베스먼트 여러분들 충분히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뭐 상승 상위 종목들 중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사실 종목들은 꽤나 보여요. 뭐 UNI라든지 차트가 잘 만들어져 있는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래 대금이 없어요. 거래 대금이 10억도 안 됩니다. 이런 걸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게 되면 한 몇 분만 사셔도 평소에 나오는 거래 대금을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고 시세가 왜곡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뭐 그런 특정한 뭐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매수의 수급이 인위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게 포착이 됐을 때는 주가가 결코 좋은 흐름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은 그러니까 뭐 차트적인 흐름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뭐 한 몇백만 원 밖에 못 사는 한마디로 그런 종목들이고, 팔 때도 굉장히 쉽게 팔 수 없는 상그러운 그런 종목들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종목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데요. 뭐 이런 거 생각해도 한 거래 대금이 한 10억 이상, 한 15억 정도 된다. 그리고 오늘 거래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면 좀 포트는 아니지만 아침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이렇게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이야기를 드려도 거래 대금이 이제 뭐 100억대 이하로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소액 정도로만 해보시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툭 털어버릴 수 있는 정도의 비중, 공부 정도로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싶습니다. 일단 아우딘 퓨처스라는 종목이 있고 지금 바닥권에서 2연상을 갔던 그런 흐름 이후에 다시 바닥을 좀 다지는 형태죠. 그래서 지금 보면 바닥을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리고 이 박스권 전고점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보면 시간에서 한 3.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가 상승 출발 시에는 이런 저항자리, 전고점 저항자리를 돌파하면서 시세가 좀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대단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한 10% 정도 이내로 저점 공략만 잘 한다라면 수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잘하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 뭐 가급적인 매매하지 마시고요. 너무 종목들이 안 보여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소액 가지고 해보시고요. 지금 버킷 스튜디오 상승 추세 트렌드가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조정이 계속 이렇게 쭉 그냥 밀려 내려왔어요. 잠깐 짧은 반등들 보이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가격대 부분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점 구간 이런 구간들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되돌려준다라면 제 생각에 오늘은 21선을 돌파하면서 시세를 조금 짧게 줄 수 있는 구간이고 이런 구간에서는 뭔가 대단한 수익 여기서부터는 이제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저항 자리들 그런 구간들에서 그냥 매도를 한다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종목도 한 10% 정도는 누려볼 수 있는 위치다 보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 제주항공이에요. 항공사 이번에 위드 코로나 한이 많이 얘기 나오면서 지금 여행항공 리오프닝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바닥권에서 튀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항 자리를 일단 돌파를 해뒀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 잘 안 하는데 확실한 이런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수급이 붙어줬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왔을 때 그리고 이슈가 있을 때 공략을 해보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조정 시에 매수를 해놓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에 살펴볼 종목들 다양하게 체크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해서 잠시 뒤 개장해서 이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